오늘은 주제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나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나의 선택이 아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지만은 이미 태어나면서 나는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하는 거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주어지는 거다. 주어지는 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신 나의 책임은 적어요. 부모에 대한 나의 책임, 이거 어린 시절에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어요. 이제 나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가 선택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나의 입장은 부모의 사랑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갖 걸 베풀어 줬는데 자식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뭔가 좀 덜 도와준다. 오빠는 대학을 보내고 나는 대학을 안 보내줬다. 이웃집 내 친구는 부모가 뭘 사줬는데 나는 안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 늘 불만이 있어요.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 안 하고 자꾸 불만을 토로한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더 안 준다고 불만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보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불만이 생긴다. 이런. 그래서 이 불만을 갖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자마자 길거리 갖다 버렸다 하더라도 안 낳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구경하겠냐. 고마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낳아가지고 버린 사람도 있는데 안 버리고 키워줬으니 어때요? 야, 정말 우리 부모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모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면 이제 부모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데 간섭을 느끼게 된다. 내가 뭔가 알아서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자꾸 간섭하는, 즉 속박하는 존재로 부모가 다가온다. 여기서 이제 그냥 안 도와줘서 불만인 것과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고 자식은 그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못 느끼고 간섭한다고 느낀다. 속박으로 느낀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불만, 크면 속박. 이렇게 해서 나와 부모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여러분들은 부모하고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의 관계가 생겨. 이 부부의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 뭐 부모가 맺어줬다 하더라도 다 선택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와 부모의 관계처럼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선택의 문제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부분 책임을 안 질라 그래. 여러분들의 부부지간에 생긴 문제는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여자나 이 남자를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첫째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이기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주판을 좀 덜 튕겨야 돼. 이미 맺어졌으면 이익 손해 이건 너무 따지면 안 된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좀 덕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전환해 줘야 된다. 부모와의 관계는 은혜 갚는 마음을 내야 되고 부부지간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자식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안 낳으려면 안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애를 낳았어. 근데 부부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피해가 별로 그러니까 크게 많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식에 대해서 애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식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될지 이게 미국 사람이 될지 부모 밑에서 자랄지 고아라 자랄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거지. 자기가 키울 건지 어디 입양을 시킬 건지 이거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도 자기가 직접 키울 건지 유마한테 키울 건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히고 뭘 먹일 건지 이거 다 부모가 선택해. 애가 뭐 달라 뭐 입혀달라 어떤 집에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부모가 선택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거기 길들게 되는 거예요. 단 걸 자꾸 먹이면 단맛에 길들고 부드러운 걸 자꾸 주면 부드러운 것에 길들고 그대로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자라면 어떠냐 거기 습관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아이의 그러한 선택은 그 아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의 길들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다. 내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선 책임을 오래 져야 돼요. 즉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나 책임 없다. 마치 부부 이혼하면 책임 없어지듯이 이혼을 딱 해가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을 딱 해가 난 더 이상 나한테 책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살 때까지다. 20살 때까지. 그 전에는 이건 이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 선택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년 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에요. 이거를 책임 안 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 문제를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애 상담 안 하죠. 애가 어떤 문제든 그건 내가 애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애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애하고 얘기해봐야 아마 도움이 안 돼요.
애가 도둑질을 해도 애하고 얘기할까? 부모하고 얘기해야 되고, 애가 폭력을 행사해도 부모하고 얘기해야 되고, 애가 정신질환이 돼도 부모하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가 고쳐져야 애가 고쳐지지. 미성년자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20살이 넘어서도 자식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넘은 자식 걱정하면 스님 법문이 어때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취직은 어떻게 할 건지, 손자는 어떻게 낳을 건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그 답은 당신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가 기초요. 뭐라고 얘기해 주든. 근데 그 18살 안쪽에서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다 당신 책임이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8살 아내 자식에게 14살 소위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따라 배우기 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다시 나누면 3살 때까지는 각인 자격. 무조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냥 콱 베껴버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물드는 시기고. 그 다음에 14살부터는 이제 자기가 뭘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소위 사춘기예요. 이때는 부모가 조금 물러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는 무조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3살부터 한 13까지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따라 배우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물러서줘야 돼요. 자기 시행착오를 거듭할 동안에. 이런 과정을 부모가 밟아주면 아이가 어릴 때는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니까 아이의 심성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교육을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발성,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립심이 생긴다. 그래서 18살 딱 되면 손을 흔들어줘도 된다. 어떻게 살던 건 네 책임이다. 요 사춘기에 자발성을 키워줘야 18살 넘으면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요때 안 키워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자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립을 안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요즘은 언제까지 붙어가 안 떨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럼 부모가 늙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릴 때 돌봄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젠 돌봐줘야 돼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늙은 부모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이미 상황이 이르렀는데 고치려고 안 고쳐지니까 또 관계가 나빠지는. 그러니까 늙은 부모는 맞춰야 돼. 돌봐드려야 되고 맞춰야 돼. 근데 늙은 부모한테까지 아직도 뭘 얻으려고 하잖아. 유산을 받으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건 바로 젖을 뗄 때 안 뗐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감사 안고 살던 습관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제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이 담배 습관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오래 피워가 습관 들면 못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이다. 이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이제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하나 청산이 됩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배우자가 하나 돌아가죠. 또 관계가 청산이 돼요.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가 나한테
주어지듯이 이제는 늙으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자식과의 관계가 남죠. 이거는 이제 내가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남으로 했었대요. 결국은 하나의 인간관계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고 내가 좋아서 한 입을 밑에서 자는 사랑의 부부고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모든 고뇌의 80%는 다 여기서 생겨. 즉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행복의 원천이 여기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고통의 원천이 되어 있다. 현재.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이게 고통의 보따리니까 어쨌든 이걸 해체시켜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때요? 떨어져 나오려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뭐예요? 집 나간다. 자꾸 나가려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는 헤어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문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내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일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도망을 가려 그러고 내가 선택해서 난 자식은 내가 정을 못 떼가지고 애가 도망가려는데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잡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와 관계가 괴롭다 하지만 결혼해보면 부모하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괴롭고 남편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애를 키워보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애 때문에 이제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한 생을 괴로움 속에 살다가 가게 되는데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낳아서 내 모양대로 키운 내 자식을 어때요? 내가 잘 크도록 독립하도록 정을 떼주고 어릴 때 잘 돌봐주고 크면 정을 딱 떼주면 인생에 괴로울 일이 없지 뭐. 그럼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통정리를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얘기하세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지만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는 외동딸인 저를 감정적인 남편으로 삼게 되었다는 걸 마음 공부, 심리, 상담 등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도 엄마를 향해 늘 깔려있는 죄책감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멀어지면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가도 연락하면 항상 자신의 힘듦과 외로움을 토로하시는 번복이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생활에 지장이 생겨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재는 연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어 하시면서도 예민한 성격과 남편이 없다는 피해의식으로 막상 누구와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 기대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는 삶에 있어서 사는 이유가 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자웅동체 같은 느낌이고 결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한테 힘들어 보이는 것도 힘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저와 엄마의 관계를 바라보고 싶고 바꿀 수 있는 건 제 자신뿐이니 제가 사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죄책감을 끊어내는 방법과 한 인간으로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기 얘기 들으면 어머니 문제 같아. 모든 이혼한 사람이 다 남자나 여자 문제라 그러고 자기도 이거는 엄마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책은 어머니가 죽는 해결책밖에 없다. 어머니 문제라면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혼자서는 못 살고
의지처는 딸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어머니 문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이상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럼 자식이 돼가 부모 보고 죽으라고 이 문제를 힘들어 한다는 건 엄마 죽어라. 그래야 내가 살지.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도 잘못됐고 해결책도 어머니가 죽는다고 해결책이 안 나온다. 왜? 다시 자기는 또 죄의식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 문제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엄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관점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어머니와 관계를 딱 끊고 자기가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죽는다 그런지 산다 그런지 상관하지 말고. 근데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살아보니까 당장은 전화 연락도 안 오고 무슨 갈등도 안 생기 편한데 마음속에서 늘 걱정이 된다. 혹시 자살하면 어떡할까? 혹시 잘못됐나? 혹시 어떻게 됐나? 혹시 어떻게 됐나? 자꾸 걱정이 돼가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끊고 못 사는 건 내 문제다. 나한테는 어머니라는 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계속 취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끊으면 내가 못 견디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끊어보면 돼요. 끊어서 나는 편하다. 그러면 자기는 끊고 살면 돼 앞으로. 그러면 죄가 되느냐? 안 돼. 그 어머니께서 자살하면 어떡하냐? 자살하면 장례 치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건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도저히 내가 불안해가 못 견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자살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혼자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견뎌. 그럼 내 문제예요. 어머니를 안 보면 내가 문제가 돼.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더 나한테 편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머니 탓하면 안 돼. 어머니가 나한테 뭐 지나치게 의지한다, 뭐 남편으로 삼다, 어디로 삼는다. 그런 건 이게 이제 상담을 내가 가끔 이제 권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이 설명을 듣고 자기 변명, 자기를 변명하는데 늘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가 그걸 갖고 자기 변명하는데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변명이 딱 끊어져야 돼.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라 어머니 안 보고 못 사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딱 만났을 때는 그 어머니를 봄으로 해서 안심이 되는 그것이 어머니 때문에 오는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신다. 이 관점이 딱 서버리면 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남편을 원하면 내가 남편 역할을 해주면 되고 엄마를 원하면 엄마 역할을 해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가부간의 결론이 난다 이 말이야. 같이 있으면 뭐 나를 너무 의지해가 귀찮아서 뭐 그냥 떨어지면 아이고 자살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불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치 자기는 괜찮은데 엄마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 생각 자체가. 이건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냐 아니냐는 간단해요. 딱 끊어서 1년간 연락 안 하고 살아보니까 편하더라. 오케이 됐어. 그렇게 살면 돼. 그럼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장례 치러드리면 돼. 죄가 안 됩니까? 안 돼. 아무 죄도. 저는 막 그런데 막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모시고 살아라. 내 문제다. 엄마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거다.
이렇게 딱 관점을 잡으면 해결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건강이 나쁘고 끊으면 힘들어 못 살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봐. 딱 끊어보고 오케이 되면 딱 끊고 그냥 사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마를 꽤 오랫동안 안 보기도 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괜찮은데 이제 제가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도 바로 힘든 걸 이렇게 토로를 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해봤는데 스님 말처럼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연락을 끊었을 때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나름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힘들면 힘드시구나 그냥 이러고 죽는다 그러면 죽지는 마세요 이러고 그래도 돌아가시면 나중에 장례 치러 드리고 이래야 자기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과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를 질문 신청한 이유가 어머니가 자살을 할 것 같은 언급을 종종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신청한 거지, 사실 이 마음은 되게 오래 안고 살아왔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가볍게는 아니지만 아니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자살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에 신경을 안 쓰면 되고 어머니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야지. 자기는 지금 어머니도 안 모시고 어머니의 자살도 안 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야단치면 엄마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아이 글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럼 막 엄마가 막 밥 먹으라고 막 알았다 다 해줄게 밥 먹으라 이러고 조금 커가지고 밥 안 먹어 이러면 뭐 엄마가 그걸 먹지 마라 치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공부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거 알았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좀 더 커가지고 공부 안 해 이러면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이건 네 손이지 네 알아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집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집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차들어다니고 막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더 커가지고 이제 집 나가 이러면 나가라 안 그래도 귀찮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밥 안 먹어 하면 밖으로 치워버리고 학교 공부 안 하겠다 하면 그래 잘 됐다 뭐 돈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 집 나가고 내보내고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딱 못한다는 거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아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 문제다. 그것처럼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어머니로서는 정신적으로 지금 그런 자살할 위험도 있겠지만은 그 암시를 줘야 관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싸우다가 이혼하려고 이혼해 그래요. 남편한테 협박하잖아요. 뭐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해야 이제 그때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 인간이 말을 듣는다. 보따리 사고 나가야 친정에 데리러 온다. 요즘은 데리러도 안 오지만 옛날에는. 그거 다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약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약자의 수단.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때 내가 어떠냐. 만약 엄마가 자살한다 하면 내가 후회하겠느냐. 후회한다. 사실 내 죄가 아니지만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와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협박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건 어머니 인생이고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나 잘 치러드리고
존대 가시라고 전화 드리면 되지. 이게 딱 서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냥 남한미 탑을 한번 딱 하고 장례 치러 드리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정신질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관점을 그렇게 딱 잡아야 자기가 독립할 수가 있다. 스님 어떤 데 얘기 들으면 어떤 데는 스님 말이 옳다고 어떤 때는 스님 말이면 너무 냉정하고 저건 무슨 중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러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가 약 먹고 나 안 나오면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따라가면 내가 갈 길을 못 가는 거고. 그럼 이걸 가려면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해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길은 어머니의 선택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 선택이다. 성인으로서는. 그래서 각자 자기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그런 만약 의지심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 뭐 큰일 아니에요. 뭐 치매 환자가 누워 있는 분을 모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손으로 제 밥 먹고 똥오줌 제가 가리는 정도면 모시는 게 뭐고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밀착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어머니 문제로 보지 마라. 우리는 뭐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그 얼마 가슴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또 누워 계셔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수행의 관점은 그런 부모를 둔 자식도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춰서 내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사실 법륜 스님 증문즉설 유튜브에 있는 거 거의 다 봤을 만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진짜 그래서 남편하고 스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도 막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스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와닿고요. 그리고 약간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마약 중독자라는 비유로 진짜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는 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돼서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단디 잡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막 독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게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잡고 있으면 막 천갈래 만갈래가 얽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내 잔머리라 그랬는데 자꾸 작은 이해를 너무 굴리지 말고 크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 머리에서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놔버리면 별일 아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어서 그저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뭐 돈을 갖다 버려야든지 뭐 이혼을 하라든지 인간관계를 끊으라든지 뭐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오라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던 직장 다니고 관계를 두되 그러나 약간 한 발 떨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잘 다 봐도 저렇게 보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만 내보내다가 안 되겠다 해가 조금 이제 조정을 한 게 행복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연습도 시키고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이거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학교라는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내가 6개월간 내가 그건 한 달만 하면 되고 6개월간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불교대학을 신청해서 한번 해봐라. 어떤 믿음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뭐 애기신을 믿든 저희들은 그런 거는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노타치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혼자 살 수 있으면 하고 잘 안 되거든 함께 해보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남일녀를 둔 가장이고요. 네. 제 큰애가 고3 남자예요. 네. 본인이 지금 고3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쪽에 별로 공부하지 않고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다른 생활 부분도 아이가 그냥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예요. 뭐 아들 얘기를 왜 자기가 해요? 아들이 와서 하면 몰라도. 자기 얘기해. 자기 뭐가 고민돼? 그런 아들 보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운데?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괴로운데 그래요? 지 하기 싫어서 지 안 하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운데? 제가 어떤 마음을 그 아이한테 어떤 마음을 내야 할지 어떤 마음을 내기는 자기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공부 안 하는 건데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생활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방학 때니까는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가 왜 괴로운데? 그럼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것뿐이고 공부 안 하면 공부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뭐 때문에 괴로운데? 이 아이가 제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이런 생활 태도로 잘 살지 그래도. 왜 잘 살다고 믿어야 되나? 다람쥐도 잘 사나 못 사나? 자연에서 잘 살겠죠. 그래 토끼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건 자기 아들이 토끼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아들을 못 믿는데 애가 어떻게 잘 되겠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데 왜 사람이 못 살겠어?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자기한테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점수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잘 살 거예요. 뭐 걱정이요? 그런가요? 글쎄 뭐별 걱정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해봐요. 걱정이 있으면 계속. 걔랑 저랑 이렇게 그렇죠. 저의 바람대로 가지 않으니까 제가 괴로운 건데. 그래 자기 바람대로 어떻게 돼요? 오늘 비 오라면 비 오고 와요. 뭐 날씨 맑으면 날씨가 맑아요. 따뜻하고 따뜻해져요.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내 맘대로 하려니까 자기가 괴롭지. 그렇게 그냥 무기력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참 괴롭던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을 제가 밖에 나가서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저렇게 제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 제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좀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너 아들을 믿어주면 되지 뭐.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늦게까지 자려니까 허리 안 아프더나. 와딱 굉장하다. 난 늦게까지 자니 허리 아파 죽겠던데 니는 인내심이 굉장하네. 이렇게 격려해 주면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해서 못 견디는데 니는 그것도 잘하네. 우리 아들 인내심이 저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다. 아이고 큰 인물 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되지. 또 공부 안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따로 복지할 일이 없어 성적이 팍팍 떨어지니까 딴 애들이 성적이 팍팍 오르니까 복대야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복 잘 짓는다. 아이고 잘한다. 엄마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대학 보내려니까 등록금이 없는데 네가 알아서 안 가주니까 얼마나 좋았냐.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학교는 다녀요? 잘 다니고 예. 있습니다. 안 다니는 부형한테 여기 한번 들러 물어볼까? 학교 안 가는 애들 다녀주는 거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기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사고만 안 쳐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자기 아들 좋은 거 천지지 생각해 보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가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어떤 집 애들은 엄마는 똑똑한데 사고쳐가 감옥 간 애도 있고 부모가 고생이고 맨날 학교 불려가는 집도 있고 학교 안 가가지고 속성인 사람도 있고 요즘도 젊은 애들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근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도 발자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스님 말씀대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예.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을 해야 된다 그 생각도 하면 안 되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이렇게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고 나가면 안에서 문 잠그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걱정. 때 돼서 문도 자립하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문 잠그라고요? 그럼 뭐 어려워. 엄마의 자세가 분명하면 다 사람은 관계를 맺어요. 아무리 늦게 나는 애도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면 바가지 물 가져가서 콱 뽑아버리든지 그게 뭐 탈 것만큼도 뭐 이렇게 망설인 거 없이 그냥 바로 직행을 직접 해버리니까 뭐 불만 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태도가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전에 약속은 해야지. 너 저리 오겠다. 저리 오면 너 몇 시 일어나야 되는데 괜찮아? 예. 약속 안 지키면 무조건 집행한다. 네. 이렇게 딱 되면 그다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뭐 난리를 피워도 집행하고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1년만 이제 어쨌든 뭐 학교 가는 거지만 고맙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착한 것 같지만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은 스님 돼가 좋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부모 심정은 아가 감옥 가는 것보다 스님 되는 걸 더 안 좋게 생각한다. 그거 알아요? 감옥 가면 몇 년 있다 나오면 지 아들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갚버리면 자기 아들 아니잖아. 죽는 거 빼고는 제일 괴로워요. 우리 어머니도 어떤 것도 용납 안 했는데 단명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단 낫다. 이러고 딱 정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뭐 걱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만 해주면 고맙다. 이를 졸업하면 그다음에 이제 알았어. 문 더 걸어 잠가보면 돼요. 자기 걱정은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 걱정이지. 아들이 걱정하면 자기한테 사정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줏대를 쥐고 이제 컨트롤을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공부하라 뭐하라 자기가 뭐 때문에 사정하나? 놔두면 되지.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면 지 못 가는 거고 뭐 학교 안 가면 지만 손해고 밥 안 먹으면 지만 손해고 그럼 그거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뭐 늦게 일어났는데 밥 차려주고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밥 먹고 딱 치워버리고 가버리면 돼요. 자기가 밥을 먹든지 뭐 굶든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야. 그걸 해내야 사랑이야. 그걸 못 해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지금 괴로워할 뿐이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립하도록 키워야 되는. 지금 자립하도록 키운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니까. 물어봐요 또. 네. 감사합니다. 인생살이의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시는 스님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을 자주 하는 6학년 남자아이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모 수련원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이곳에 온 지 3년가량 됩니다.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남매를 이곳에 맡기고 연락만 닿을 정도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 때에도 부모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 아이는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어서 음식도 배가 아프도록 많이 먹고 돈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며 없으면 나의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장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아이의 이러한 문제는 그 아이를 낳고 키운 그 어머니의 그 업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려면 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수정하기가 쉬운데 어릴 때 이게 기본 그 바탕에 깔린 심성인데 이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갈등이 심하고 또 아버지가 자살하겠다. 아버지가 자살한다는 얘기는 부인이 어때요? 마음이 좀 독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을 차별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처가 많았어. 어기가 막히는 그런 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부인도 뭐 이러한 어려운 그 자기 심성이든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 답답하고 악심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 아이의 그 여린 심성에 빼가지고 이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본다면 지금이라도 첫째는 이 친엄마를 만나가지고 연락이 되면 만나서 이 아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참회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 양육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은 이 문제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아이를 내가 친엄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거 풀라면 말이에요. 마음을 지금부터 딱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친엄마다 이런 마음으로 첫째 그렇게 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은 이 죽은 자살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그 생모를 대신해서 어때요? 지극하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한 3년 정도 기도를 입지하셔가지고 있대요. 지극하게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자살하기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하는 그 생모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아내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생모가 돼서 이 아이의 이러한 그 심성을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아이의 무슨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나를 닮아서 이렇게 형성된 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행동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내 모습이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 기도를 아이를 위해서도 지극하게 해야 된다. 왜 이랬냐 정말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양육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생모가 돼 가지고 아이에게 참여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잘못됐지만은 내가 속으로 꾹꾹 참고 애를 봐준다 이렇게 할 때는 안 키우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서 어쨌든 같이 아파하고 이것을 껴안아서 이렇게 자꾸 내가 기도해 가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자식이라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 저런 인간 낳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저항감을 안 느껴야 된다. 이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참여 기도를 해야 이거 마치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상대가 뭐에 부딪혀야 이게 부러지는지 무슨 수가 나는데 허공에 칼을 자꾸 휘두르다 보면 아무것도 부딪히는 게 없으면 결국은 칼질을 그만두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걸 계속 풀어나가야 이제 이게 한이 풀려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1000일 정도 목표를 잡고 한 3년 목표를 잡고요. 기도를 일단 본인이 열심히 해야 이거를 감당해내지. 안 그러면 이게 저항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또 남의 자식이다. 이렇게 어쨌든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내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쳐다보면 이 아이들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거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자꾸 이렇게 보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자꾸 보시를 해야, 보시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이런 어려운 문제는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다. 6학년이라니까 사춘기 되기 전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사춘기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남의 애를 받아서 키워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그냥 불쌍하다고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밥이나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면 이게 저절로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고요. 오산이고요. 제대로 키우려면 완전히 내 자식으로서 내 정성을, 온갖 정성을 쏟아서 이게 해야 이 프로그램이 좀이라도 바뀌지. 이거는 그냥 대강해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입양을 시킬 때는 입양을 할 만한 자기 수행력이 있어야 좋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애완용 동물 키우듯이 그냥 애가 하나 없이 뭐 심심하니까 하나 데려다 키우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친자식은 애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막 부모가 막 죽이 살기로 두드리 패도 거기서는 정은 안 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애를 키우는 거는 아무리 잘해주고 잘 키워도 딱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우리 마음이 딱 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남의 애를 키웠을 때는 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내 부모가 아니라서 그렇다 하는 걸 아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할 때는 이거 뭐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키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수행 차원에서는 이게 내 몸으로 낳아서 내 자식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몸으로 낳아서 내 자식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낳았든 안 낳았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자식으로 믿으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낳자마자 바구니가 바뀌어가지고 딴 애를 데려다 키울 때는 낳은 걸로 따지면 지 자식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그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내 자식이라고 키웠기 때문에 완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것처럼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든 딱 데려온 이상은 내 자식이다 이거를 한 생각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막 아이고 이건 뭐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낳았냐 안 낳았냐 우리들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낳았다는 사람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살인 강도를 해도 어때요? 교도소에 면회를 가면서도 어때요?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것의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딱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고 사람으로 전환을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사람이 변할 때는 감동이 와야 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불교를 과학적으로 재미있게 아무리 배워도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법문의 위력은 뭐냐면 약간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뉘우침과 감동이 있으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오는 이유는 그건 완전히 자기께 되거든요. 그 스님의 법문도 자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고 감동하면 변화가 옵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도 그렇잖아요. 보시 내고 싶을 때는 뭔가 법문을 듣든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험악하다고 보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분별심이 일어나면 보시가 안 되거든요.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찡해지면 어떠냐면 일체의 분별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르고 이런 거를 안 따지게 돼요. 감동이 있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려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미 다 모든 자기 부모도 믿을 수 없는 오직 자기만이 어때요? 자기를 보호한다. 북한 애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있을 때 어때요? 먹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돈은 이게 내 돈일지 남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벽이 끝까지 차 있기 때문에 돈은 일단 보이는 대로 뭐 해버린다. 써버리고 음식은 있는 대로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또 필요하면 또 훔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이는 짐승과 같이 볼 때 일단 먹어놓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걔가 뭐 우리 먹던 음식 나눠오고 뭐 고양이가 물고 가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고양이가 훔쳐갔다. 이제 고양이는 훔쳐갔다는 생각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먹을 게 있어서 그냥 집어간 거지. 고양이가 뭐 내가 저놈 훔쳐갔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도 애들도 가끔 그렇거든요. 이런 물건을 나눠면 언제 없어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훔쳐갔다 하는데 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있긴데 주워간 거예요. 주워가는데 번개같이 주워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같은 윤리 도덕의식을 갖고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수단이에요. 그게 여기고 어디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고 그래 잡히면 두드려 맞고 그러면 고쳐지는 거냐? 고쳐지지 않습니다. 개가 뭐 이렇게 두드려 팬다고 해서 그때 부인지 지나가면 어때요? 또 와서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이 아이가 그래 인도 우리 학교에서 이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건을 나눠줘도 절대 이 줄을 안 섭니다. 나눠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이 물건이 맨 끝에 있는 아이까지 온다는 확신만 되면 아무도 그렇게 안 달라듭니다. 근데 보통 보면 100명인데 나눠줄 건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앞에서 먼저 잡는 게 임자거든요. 그런 시기 때문에 뒤에 누구도 안 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딱 사탕을 딱 보여주고 100명 다 줄 수가 충분히 있다. 줄만 딱 서면 다 끝까지 나눠주겠다.
이렇게 확실히 하고 줄을 딱 세우면 애들이 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먼저 나눠준 애를 절대 나눠줄 때는 일어나가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일어나 뒤에 가서 또 서거든요. 그러면 줄이 와라락 다 흘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눠주는 아이를 끝에 나눠줘서 다 받을 때까지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세워놔 앉혀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쫙 나눠줘가 이게 중간을 넘어서면 누구도 이 질서를 흐트리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용히 싹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면 애들이 우 일어나고 고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눠준다고 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짓 만들기가 십상이고 무질서하게 자꾸 애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음식이 이렇게 안 먹어도 언제나 네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이 있다. 그리고 돈도 이렇게 써버리지 않고 이걸 놔놓고 이렇게 적당하게 쓰는 거를 이해시켜야 돼요. 얘는 거의 체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교육이죠. 자꾸 보여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인도에서 이번에 3,000명 식사 나눠줄 때도 일일이 다 집집마다 방문해가 다 인원수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가 다 티켓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 그 티켓을 가져오면 누구나 다 음식도 받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3,000명이 와도 질서가 흐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가도 빨리 굳이 앞에 안 가도 자기 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좀 뒤에 기다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얘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